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통방통 윤태현입니다. 조금 전인 6시 50분에 윤석열 대통령이 동남아 순방 일정을 마치고 귀국했습니다. 한미, 한일, 한미일 그리고 한중 정상회담까지 많은 일정들을 소화했는데요. 특히 어제는 3년 만에 중국과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관련해서 신문 보겠습니다. 조선일보 보겠습니다. 북핵 중국의 역할을 기대한다라고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했고요. 시진핑 주석은 남북 관계를 먼저 풀어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3년 만에 한중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북한 문제와 양국 협력 방안을 논의했고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에게 방한 요청을 했는데 시진핑 주석은 방중 요청을 다시 했다 이런 얘기들도 있었고 실제로 북한 얘기들을 많이 나눴지만 중국 외교부 발표에서는 방한 문제와 북한 대화 내용은 빠졌다라는 내용도 전해지고 있어서 서로 간에 온도 차이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 신문 보겠습니다. 조선일보 이어서 확인하시죠. 검찰이 정진상 혐의 인적, 물적 증거가 충분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곧 영장도 청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신문 좀 펼쳐보겠습니다. 대장동 일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소환 조사를 받았는데요. 14시간 동안 고강도 조사를 받았습니다. 일단 정진상 실장 측은 이재명 대표가 관여된 의혹들에 대해서는 전면 부인하고 있는데 법조계에서는 이 대표의 조사도 불가피해 보인다. 조만간 소환 조사가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터무니없는 주장들이 너무 많다라는 지적들도 정진상 실장 측은 하고 있지만 검찰 관계자는 충분하고 다양한 인적, 물적 증거를 확보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서로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는 모습입니다. 세 번째 신문은 중앙일보입니다.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 김정은에게 수억 원대 말 안장을 상납했다는 그런 의혹도 나왔습니다. 쌍방울 김성태 김정은에게 수억 원대로 추정되는 명품 말 한 장을 상납했다는 의혹이 나왔습니다. 쌍방울 관계자들을 통해서 검찰이 확보한 진술이 있는데 그 진술에서 이런 내용이 나왔다는 겁니다. 쌍방울 그룹 비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변호사비 대납 의혹 수사 중인 도중에 지금 여러 가지 의혹들을 받고 있는 김성태 전 회장이 김정은 위원장에게까지 수억 원에 달하는 로비를 했다라는 게 드러난 겁니다. 잠시 후에 저희가 자세하게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번째 마지막 신문도 중앙일보입니다. 주택담보대출 4억 5천만 원을 받은 직장인이 월 상환해야 하는 금액이 58만 원 늘어났다는 소식입니다. 코픽스가 반년 새에 1.72에서 3.98%로 급등한 게 원인이 됐는데 변동 주기가 변동 금리가 급격하게 오르면서 영끌족 이자 급증하면서 부담이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코픽스는 당분간도 지속될 것으로 상승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여져서 아마 더 힘들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까지 많이들 나오고 있습니다. 자, 아침 신문 만나봤습니다. 패널들 소개해드리고 본격적으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 정진상 실장이 어제 검찰에 소환돼서 비공개 조사를 받았습니다. 특히 정 실장에 대한 조사는 대장동 사건 수사에서 이재명 대표로 가는 마지막 길목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데 이 소식은 잠시 후에 저희가 자세하게 짚어드리겠고요. 오늘은 이재명 대표가 얽혀있는 또 다른 의혹이죠. 쌍방울 그룹과 관련한 소식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조금 전 제가 중앙일보에서 잠시 짚어드린 내용을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수억 원대로 추정되는 명품 말 안장을 상납했다는 의혹입니다. 쌍방울 관계자들이 검찰에서 김 전 회장과 측근들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말 안장을 줬다고 말했다고 진술을 했다고 합니다. 김 전 회장은 말 안장 가격에 대해서는 주변에 함구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주변에서 봤을 때 김정은 위원장을 위한 저 말 안장은 최고 수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 안장 상납이 확인될 경우에 이것은 법적으로도 문제가 있습니다. 유엔 대북 결의 1718호 위반 소지가 있다는 내용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화면 한번 함께 보겠습니다. 김성태가 김정은에게 말 안장을 줬다라고 하는 이 명품 브랜드 H사의 말 안장인데요. 물론 이게 같다는 건 아닙니다만 이와 유사한 것이 아마 김정은 위원장에게 상납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고급 말 안장
제작업체로 출발했다라고 합니다. 저도 이 브랜드를 알고는 있습니다만 말 안장 제작업체로 출발했다는 건 오늘 이 신문을 접하면서 처음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도 제작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1대1로 제작을 하고 주문 제작 판매 형식이라고 하고 가격은 최소 수백만 원에서 최대 수억 원대까지 이른다고 합니다. 최병우 위원도 혹시 이 브랜드가 말 한 장 만드는 거 저도 아셨습니까? 말 한 장을 만드는 업체로 출발했다는 건 몰랐고요. 네. 그래서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1867년에 파리 박람회가 있었는데 네. 이 업체가 거기에 마구, 그러니까 말 한 장을 포함한 그 여러 가지 이제 승마 제품들이겠죠. 이런 거를 출품을 해서 1등상을 차지한 게 아하. 이제 그 이 업체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지는 계기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처음부터 그리고 실제 1호 매장이 이 마구 제품을 파는 1호 매장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말 한 장 제작 업체로 출발해서 지금은 이제 여러 가지 패션 브랜드, 그렇죠. 명품 브랜드로 네. 아주 유명한 업체인데 그래서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저도 오늘 아침 신문 보면서 이제 확인을 했는데 자 승마 김정은 위원장의 대표적인 취미로 많이들 알고 있습니다. 백마를 타는 모습들도 아마 언론을 통해서 많이들 보셨을 테고 김성태 전 회장도 그 부분을 감안해서 명품 말 안장을 선물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과거 김정은 위원장이 말을 타는 모습 좀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정 우리의 최고 영조자동지께서 백두송산의 아로 새기신 그 빛나는 장정들은 그대로 온갖 적대 세력들이 몰아온 최악의 위기를 우리 혁명의 새로운 도약기로 시련은 유리 없이 어묵했어도 한 걸음의 양보도 없이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꿋꿋이 전진 또 전진하여 바라던 대로 모든 것을 이루고 믿었던 대로 위대한 승리를 안아온 잊을 수 없는 2021년이요. 자, 유엔 대북 제재를 위반해 가면서까지 김정은 위원장에게 명품 말 안장을 상납한 게 맞다면 그 이유가 좀 궁금해집니다. 어떤 이유 때문에 이창근 대변인님 이 말 안장을 선물했다라고 보십니까? 네, 저는 두 가지 이유로 나눠서 봐야 된다고 봅니다. 네. 먼저 첫 번째는 경제적 이유를 볼 수 있겠는데요. 쌍방울 김성태 회장은 대북 사업 이전에도 주가 조작에 항상 중심 인물로 등장한 인물입니다. 네. 그래서 이번 대북 사업을 계기로 해서 주가를 띄운다면은 말 한 장이 수억 원대라고 하더라도 그게 상하는 이익을 아마 얻을 수 있었을 것이고요. 그리고 대북 사업을 하면서 그러면 우리가 또 등장할 수밖에 없는 게 대북 코인입니다. 네. 대북 코인이 그린피스라고 우리 유명하게 국내에 알려져 있는 이더리움을 통해서 대북 코인을 발행을 했죠. 네. 발행하는 게 아태협도 아태협에 주도를 해서 아태협의 약장, 영어의 약장이 APP, 그다음 남북 정상회담을 기념하는 4월 27일. 그래서 APP 427이라는 대북 코인을 발행한 거죠. 그러니까 대북 코인을 발행했다는 것은 이 대북 코인 자체도 상장을 통해서 거래가 됩니다. 그다음 그를 통해서 또 다른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었을 것이고요. 정치적인 목적이라는 거는 이재명 지사가 개입이 돼 있었는 당시의 경기도지사죠. 네.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가 개입이 돼 있었고 그렇다면 대북 제재 속에서 북한으로 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대북 코인이었고 그를 통해서 실제 그린피스가 평양에서 컨퍼런스를 하면서 북한에 자금이 와도 걸릴 게 하나도 없다. 그렇게 공공연히 말을 했지 않습니까? 그럼 대북 지원의 수단이 정치적으로 활용이 될 수 있을 것이고 또 다른 측면에서는 이러한 것들이 성공을 했다면 이재명 지사의 어떤 정치적인 위상 그런 것들도 고려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해외 도피 중이죠.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최근 검찰에게 협상을 시도한 것으로도 알려진 상태입니다. 저희도 신문에서 짚어드렸는데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 다시 한 번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도피 김성태 검찰에 협상을 시도했다라는 내용입니다. 쌍방울 그룹, 검찰, 지금 김성태 전 회장이 쌍방울과 관련된 그런 횡령과 관련된 내용들을 좀 눈 감아 준다면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해주겠다라고 검찰에 일종의 딜을 제안한 겁니다. 그런데 검찰은 협상은 없다, 원칙대로 수사할 것이다. 만약에 협상한 것이 나중에 들통이라도 난다면 그때는 걷잡을 수 없는 후폭풍이 불어올 수 있기 때문에 검찰은 원칙대로 수사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병욱 의원님, 일단 변호사비 대납 의혹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렇게 폭로전을 예고하는 듯한 메시지를 지금 해외 도피 중인 김성태 전 회장이 검찰에게 얘기를 한 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이런 얘기들이 더 튀어나올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저런 게 의미하는 바는 바로 김성태 전 회장이 해외로 도피한 게 5월 말이거든요. 네. 그러면 지금 5개월 보름 정도 이상이 지났어요. 네. 근데 물론 뭐 그동안에 이제 태국에 있어가면서 뭐 국내 뭐 용업소 종업원을 불러서 뭐 생일 파티를 하고 뭐 이런저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네. 황제 도피를 하고 있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의혹이 제기되긴 했지만 그렇더라도 국내에서 살던 사람이 해외에 가서 저렇게 장기간 있는 것이 이제 부담은 되겠죠. 그래서 아마 저는 저런 협상을 저게 이제 어제 중앙일보에 보면 복수의 경로를 통해서 검찰에 제안을 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그런 걸 보면 아마도 흔들리고 있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내가 이렇게 계속 외국에 있어가면서 이재명 대표를 위한 의리를 지켜줘서 결국은 쌍방울 그룹이 나중에 자칫 잘못하면 파산될 수도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자기 계산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다 불겠다 뭐 이런 거는 아니지만 네. 적어도 김성태 전 회장이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일정한 정도 검찰에 협조를 하는 대신 쌍방울 그룹을 지키자 이런 생각을 조금 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래서 저런 그 김성태 전 회장의 그 흔들리는 마음이 네. 결국은 어느 쪽으로 결론이 날지는 우리도 이제 단언할 수는 없지만 그게 만약에 그래 그룹을 지켜야 되겠다. 내가 들어가서 뭐 이런 부분하고 그룹은 지키는 쪽으로는 최대한 막아보자라는 결심을 했다면 글쎄 검찰도 만약 거기에 상응하는 어떤 정도도 이렇게 뭐 협상은 아니더라도 네. 뭐 그런 거는 저는 과거의 예를 보면 우리나라 법적으로 뭐 플리바게닝이 허용되는 나라는 아니지만 적어도 그런 데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감안하지 않을까 이런 추정은 해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알겠습니다. 서영주 대변인님, 네. 만약에 김성태 전 회장이 지금의 마음을 좀 바꾸어서 검찰에게 유리한 쪽으로 어떤 진술들을 쏟아낸다면 민주당도 대응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 지금 이 뉴스 자체를 보면서 네. 이게 누구 발로 나왔을까요? 쌍방울 발이 아니잖아요. 검찰 발로 나왔죠. 복수의 강제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제 검찰에서 군부를 떼는 어떤 기사를 흘렸다라고 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김용 부원장 검찰이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김용 부원장도 그랬고 정진상 실장 할 때도 지금까지 수를 세 보니까 검찰에서 흘려준 단독 보도 건수가 87건입니다. 여기까지 하면 88건 될 거예요. 더 계속 나오겠죠. 결국에는 검찰이 여론전을 통해서 쌍방울이 마치 이재명 대표와 관련이 있는 양 흘린 거예요. 군부를 뗀다고 보는 것이고 쌍방울 그룹의 근본적인 부분은 김성태 전 회장 자체는 돈 벌려고 한 겁니다. 뭐 이재명 그 지사에게 뭐 잘 보이고 정치적으로 충성을 지킨다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솔직히 쌍방울 회사를 지키려고 했으면 김성태 회장은 도망가서는 안 됩니다. 여기 와서 본인이 성실하게 수사받고 말한 대로 뭐 의혹이든 뭐든 진술할 거 있으면 진술하면 쌍방울 그룹을 지킬 수 있죠. 네. 도망을 가면 그게 더 가중처벌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현재까지 지금 김성태 전 회장에 대한 의혹들이 기사로 흘러지면서 마치 이재명 전 그러니까 지사겠죠 대표가 지사 시절에 관련이 있는 것처럼 네. 따지고 보면 쌍방울의 대북 사업은 이화영 평화부지사가 총괄을 했습니다. 물론 결재권자는 경기도지사니까 관련이 있겠죠.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이재명 대표로 향하는 쌍방울과의 어떤 연관성보다는 네. 명확하게 쌍방울 그룹이 본인들이 대북 사업에 위해서 돈을 벌려고 하다가 로비라는 정황들이 나와서 그게 법적 책임을 져야 된다면 져야지요. 근데 여기에서 갑자기 경기도지사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이재명 대표의 대납의혹까지 연결해서 가는 것들은 어떤 본질적인 부분에서 쌍방울 그룹의 수사는 좀 다른 차원에서 접근해야 된다. 근데 저는 그렇게 이제 주장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그렇게 주장하실 수 있는데 다들 잘 아시겠지만 쌍방울에 관련된 수사가 시작된 이유는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그렇게 시작되다가 수사를 하다 보니 이러저러한 것들이 이제 등장하고 또 수사를 안 할 수 없으니 수사를 하는 그런 상황이긴 한데요. 일단 김성태 전 회장이 어떤 인물인지 과거 어떻게 이야기를 했었는지 그 모습 잠깐 보겠습니다. 쌍방울 강림 나우스 직원 여러분, 임직원 여러분, 강림은 작년 매출 목표보다 상향하는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강림 임직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나우스는 힘든 한 해였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재기하는 한 해로 될 거라 믿습니다. 쌍방울 강림 나우스 임직원 여러분,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자, 김성태 전 회장이 회장 시절의 모습인데요. 일단 서영주 대변인께서는 검찰이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검찰과 어떤 김성태 전 회장의 어떤 관계에서 나오는 진술들 이런 것들도 검찰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고 약간 군불대기 나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성태 전 회장이 입을 열 가능성에 대해서 저희는 주목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다미 변호사님 어떤 의견이십니까? 저는 이 김성태 전 회장이 입을 열 가능성이 굉장히 점점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에 수사는 변호사비 대납과 관련된 것이고요. 네. 이 변호사비 대납과 관련되어서 과연 이 변호사비 대납의 목적이 무엇이었나? 그 목적과 관련되어서 이제 예를 들면 뇌물이 될 수 있는지 다른 여러 가지 수사가 가능했는데 그 수사부터 시작을 해서 점점 수사의 그 범위가 넓어지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대북 사업을 지원했는지 대북 사업을 지원했다면 외환관리법이라든지 아니면은 다른 법들의 위반이 될 수가 있거든요. 여기에 더해서 이런 주가 조작 그리고 이 대북 사업을 지원한 관련되어서 코인 그리고 NFC 관련된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점점 이런 수사의 범위가 넓어지면서 김성태 전 회장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모든 사람들이 수사를 받을 때에는 내가 이 수사와 관련되어서 검찰이 어떠한 증거를 가지고 있는지 내가 진술을 안 하고 무기피권을 행사했을 때 더 유리한 것인지를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점점 수사의 깊이가 깊어지고 관련된 증거들이 늘어날수록 내가 여기에서 오히려 진술을 적극적으로 하고 검찰에게 얘기를 함으로써 내가 반성을 하고 있는 것을 모습을 보여주고 어차피 유죄가 될 거면 양형에 오히려 유리한 것이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입을 열 가능성이 더 높아지고 있다 이런 것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또 다른 신문 하나 더 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해서 등장하는 또 다른 기업입니다. KH그룹인데 자, 동아일보 보시죠. KH 회장의 배상윤 회장도 아태엽과 북한이 접촉할 때 명품 시계를 10개나 사서 북한 인사들에게 전달해줬다는 내용입니다. 이 또한 로비의 일환이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검찰이 2019년 1월 쌍방울 그룹 실소유주 김성태 전 회장과 긴밀한 관계인 KH그룹의 배상윤 회장이 중국 선양 출장에 동행해서 북한 고위 관계자를 만나서 수천만 원대의 R사의 시계를 10여 개를 선물로 거는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북 이권 사업에 개입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그룹도 역시 변호사비 대납 의혹에도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김 전 회장은 5월 달부터 지금 해외로 도피 중인 상태인데 배 회장 역시 올 7월 경으로 미국 등지로 떠나서 지금도 해외에 체류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배 회장도 자신에 대한 검찰 수사를 우려해서 해외로 도피하는 것 아니냐 하는 지적도 함께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스위스 시계 얘기가 또 나왔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시계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저희가 알 길이 없지만 어쨌든 북한 고위 인사들에게 명품 말 안장을 포함해서 명품 시계까지 10여 개가 전달된 것으로 지금 검찰은 파악하고 있는데 과거 김정은 위원장이 이 스위스 시계에 얼마나 좀 좋아했었는지 모습을 좀 보여드리고 이야기를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민군 장병들이 발휘한 애국적이고 영웅적인 헌신은 누구든 감사의 눈물 없이는 대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자, 지금 박수 칠 때 김정은 위원장의 왼쪽 손목에 있던 시계가 이제 스위스제 고급 시계라는 거고요. 그리고 과거 스위스에서 유학을 했던 김정은 위원장이기 때문에 스위스 명품에 대해서 유독 좀 좋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스위스 시계 마니아고 스위스의 또 다른 아이사 시계를 애착을 갖고 있다고 하는군요. 1,450만 원 상당 정도 되는 그 아이사의 시계를 김정은 위원장은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R사의 시계 역시 북한 고위 관료 선물용으로도 종종 구매를 김정은 위원장은 했다고 합니다. 어떤 북한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고 그리고 명품과 관련된 내용들이 있어서 저희가 아침부터 좀 얘기를 해드렸는데 북한으로 스위스 명품 시계까지 건네졌다. 좀 특별한 의미가 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아니 이렇게 보시면 되죠. 이제 김성태 전 회장이나 배상윤 회장이나 사실은 북한을 상대로 뭔가
그 사업을 시도를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그 최종 목표는 이제 뭐 국내에서 주가 조작이나 뭐 이런 거 관련한 것일 수도 있는데 네. 어찌됐든 간에 북한하고 그럴듯한 뭐 협약을 체결하고 접촉을 하고 하려면 그쪽에도 로비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네네. 순전히 기업의 입장에서 본다면 북한에 누구한테 로비를 해야 그 사업이 성공할 것인가 하는 거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뭐 말 한 장도 선물을 하고 명품 시계도 선물을 하고 네. 했던 것이고 그래서 실제 그 쌍방울 그룹 같은 경우는 북한하고 마태협을 통해서 네. 뭐 이런저런 협약서 뭐 아니면 뭐 광물 뭐 독점 판매권 개발권 이런 걸 얻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로비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저 로비의 최종 목표는 아마 저게 아니고 저기에서 이제 이런저런 뭐 사업권을 땄다 뭐 이런 것 때문에 국내에서 아마 그걸 이용해서 뭐 주가 조작을 한다든가 이런 불법 행위를 하려는 하나의 수단이지 않았을까 이렇게 이해하면 전체적인 그림이 딱 맞아요. 아마 검찰도 그런 방향으로 수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쌍방울과 KH그룹 아태협 행적들, 수상한 행적들을 한번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쌍방울 그룹은 2018에서 2019년 직원을 동원해서 외화를 밀반출한 의혹을 받고 있죠. 일부 혹은 전부를 북한으로 송금한 것으로 지금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KH그룹 2019년 1월에 알사의 명품 손목시계 10여 개를 북한 고위 관계자들에게 전달한 의혹도 있습니다. 아태평화교류협회 역시 2018년 12월과 2019년 1월 북한 김영철 전 통일전선부장에게 7만 달러를 전달했다. 그리고 북한의 송명철 조선 아태위 부실장에게 43만 달러를 전달했다고 합니다. 수상한 행적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들이 과연 경기도와 어떻게 얽혀 있는지도 검찰이 좀 밝혀내야 할 것 같은데 박성민 비서관님께서는 어떻습니까? 이재명 대표까지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뭐 아무래도 연관을 지어서 검찰 쪽에서는 수사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이제 쌍방울과 관련해서 주요한 쟁점이 되었던 것은 쌍방울이 이제 대북 단체, 그러니까 아태협을 통해서 이재명 지사 시절에 경기도의 이제 평화 행사 같은 것들을 우회 지원하는 과정에서 뭔가 비리가 있었느냐 이 부분이 하나 중점적이었던 것이고 하나는 이제 일정 부분 사실관계가 드러나고 있긴 합니다만 네. 이제 쌍방울의 전직 대표, 뭐 현직 대표 이런 분들이 회사 돈을 횡령해서 이제 대북에 불법적으로 뭐 로비를 하거나 송금을 한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파헤치고 있는 것인데요. 아무래도 후자의 경우에는 이제 회사 대표들의 개인적인 비리나 이런 부분으로 또는 뭐 유엔과 관련된 협약을 위반한 부분으로 이제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만 네. 전자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지사로 이재명 대표가 재직하던 시절에 관련된 이제 행사와 관련해서 불법적인 정황이 있었냐를 들여다보는 과정이다 보니까 계속해서 연관지어서 이름이 거론이 되고 특히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의 이름이 좀 많이 거론이 되면서 결국에는 최종 결재권자였던 이재명 도지사 당시 도지사에 대한 이제 혐의가 있는 것이냐라는 부분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수사 상황을 좀 지켜보겠습니다. 자, 지켜보면서 저희는 다른 이슈로 가겠습니다. 친야 성향의 인터넷 매체 더탐사와 민들레 일방적으로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을 공개하면서 비난 여론이 들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더탐사가 유튜브로 생방송 중에 희생자 명단 관련 소식을 전하다 말고 느닷없이 떡볶이 먹방 광고를 해서 또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화면을 좀 보겠습니다. 자, 지금 바로 이 모습입니다. 더탐사의 생방송 도중인데 아래쪽에 배너 광고가 보이고요. 선명하게 떡볶이라는 글자가 찍혀 있습니다. 그리고 뭐 강진구 기자를 포함해서 여러 출연진들이 방송 도중에 떡볶이를 먹는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그런데 뒤쪽에 보시면 정의구현 재단에서 지금 희생자를 추모하는 뭐 그런 모습도 있고 또 기도를 하는 모습도 함께 뒤에 배경으로 걸려 있습니다. 저런 방송을 하다 말고 갑자기 떡볶이를 먹기 시작했다. 좀 유족들에게 신뢰를 저지르는 것 아니냐는 지적들도 굉장히 많았고 비판적인 여론도 아주 뜨겁습니다. 최봉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광고를 뭐 본인들이 해야 할 필요성 뭐 있다고 주장을 해요. 뭐 소송에 시달리고 있어서 뭐 그 도와드려야 된다. 그래서 돈을 벌어야 된다. 뭐 그런 건 이해가 되겠으나 그러면은 저 뒷 배경 화면과 그런 것들이 완전히 별개로 이제 이거는 순수하게 광고다 하는 거를 사실 시청자들한테 보여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런 게 사실은 지금
저 사람들이 다루고 있는 주제가 네. 이태원 참사와 관련된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거기서 갑자기 웃으면서 떡볶이 먹고 그걸 판다면, 더군다나 뒷배경은 이태원 참사 관련 내용인데, 그렇게 되면 이거는 결국 이태원 참사를 정치적으로 활용하더니 이제는 본인들의 상업적인 목적으로까지 활용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오해를 받기에 딱 좋은 장면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비판이 집중되는 거고요. 그래서 본인들이 정말 저런 걸로 돈을 벌려면, 광고로 돈을 벌려면 그거는 이 참사와 별개의 문제로 편성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점에서 참 진짜 아무런 통제 없이 본인들의 말과 행동을 하는 유튜버구나, 뭐 이런 생각, 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긴 하지만 그 중에 하나고, 또 유난히도 이제 그런 사람들이 지금 자꾸 화제에 오르내리니까 네. 저런 것들을 보는 그 참사와 관련한 유족들 얼마나 불편하겠는가 짐작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최명목 의원님 말씀하는 부분에서 동감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구분이 되면 좋았을 것이다. 그렇잖아요. 이제 좀 엄중한 내용을 주제를 다루는데 중간에 갑자기 이런 떡볶이 먹는 광고를 한다. 네. 하는 것은 좀 불편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이 비교할 바는 아니지만 예전에 세월호 참사 때 유경근 선생님께서 단식할 때 그렇죠. 그 앞에서 어묵 먹고 컵라면 먹고 했던 그런 정도는 아니지만 그런 오해를 하실 수 있겠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게 말하자면 뉴미디어가 가지고 있는 방송 환경에 좀 어떤 차이지 않을까. 레거시 미디어는 어떤 엄중한 주제를 다루더라도 끝나고 나서 광고를 하잖아요. 네. 하지만 뉴미디어 자체는 뒤에 이제 자막 같은 거를 좀 깨끗하게 해놓고 나서 저 방송을 해서 광고와 내용을 구분해야 되는데 그런 언론 환경이 안 되는 거죠, 뉴미디어는. 그러다 보니까 저런 부분들이 지금 보도하는 주제 내용과 광고가 섞이면서 이런 불편한 오해를 줄 수도 있었겠구나라는 점에서는 한번 좀 그런 부분도 참작을 해야 되지, 무조건적으로 저게 무슨 이 158명의 이태원 참사 희생자를 우롱하거나 이런 부분들의 마음은 아닐 것이다. 그거는 따지고 보면 너무 과도한 오해일 수도 있다라는 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판단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참사 얘기를 하고 희생자들을 위로하고 또 조문하자, 또 추모하자 하면서 명단을 공개해 놓고, 그것도 무단으로 공개해 놓고 떡볶이 먹방했다는 게 과연 납득이 좀 되시는지 한번 생각 좀 해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더 탐사가 명단 공개를 해명하는 과정에서도 적절치 못한 발언을 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바로 자신들이 스스로 의혹을 제기했었던 그 청담동 술자리 의혹과 엮어서 얘기를 하는 바람에 또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한번 보시죠. 워싱턴 포스트, 뉴욕 타임스 등이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을 보도했는데 우리 언론은 침묵해왔다. 누군가는 보도를 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래서 자신들이 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명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얘기가 터져 나왔죠. 청담동 땡땡에서 술 먹다가 압사했다면 그 명단 공개는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으나 할로윈 축제에 가서 땡땡땡한 젊은 넉세 명단 공개는 사생활 침해가 아니다. 이렇게 본인들이 한 짓을 정당화했습니다. 최단 변호사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저기에서 저는 두 가지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이 정부가 보도를 안 할 때 대신해서 명단을 보도하는 것이 언론의 이제 몫이다, 의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언론이 참사와 관련되어서 희생자라든지 사망자 아니면 사상자 이런 사람들의 명단을 공개하는 것은 그 당시에 급박한 정보를 여러 사람에게 제공하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네. 예를 들면 우리 가족이 지금 저 참사에서의 어떠한 사망이라든지 상해를 입은 사람인가, 어느 병원에 갔지, 이런 것을 알기 쉽게 정부가 이제 언론이 공개를 하는 것인데, 지금 현재의 명단을 공개했을 때는 이미 유족들이라든지 아니면은 다친 분들의 가족들은 다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네네. 공개에 공익이 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본인들이 이렇게 유가족들의 동의를 얻지 않고 공개하는 것에 대해서 어떠한 명분을 갖고 싶은 것 같은데, 그러면 사망이 일단 참사와 관련되어서의 사망의 원인을 먼저, 어떠한 사망은 괜찮은 사망이고 어떠한 사망은 괜찮지 않은 사망이라고 저는 분류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잘못됐다.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떳떳한 사망이라고 본인들이 생각하는 저러한 사망에서는 유가족들의 동의는 필요 없는 것인가? 유가족들의 동의라든지 이미 사망한 자들에 대한 예를 들면 사생활의 자유라든지 성명권, 초상권 이런 것들은 본인들은 관련이 없는 것인가에 대해서 저는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더 탐사가 지금 저는 기본이 안 됐다고 보는 게요. 자꾸 네. 이제 자기들이 한 행위에 대해서 이제 정당화하기 위해서 해외 언론을 끌어들이는데 네. 해외 언론의 보도를 제가 다 살펴봤습니다. 네. 더 탐사나 민주당 일가에서 주장하는 명단 공개는 분명히 정치적인 목적이나 다른 어떤 정쟁의 목적, 그러한 목적의 분명합니다. 그리고 행위의 주체도 더 탐사는 정부가 안 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한다. 그렇게 말도 안 되는 해명을 하는데 해외 언론들의 보도의 상태를 보면은 그러한 정치적인 목적이나 정쟁의 목적이 아니라 일정 부분들 정말 스토리텔링이라고 우리 볼 수 있는 안타까운 사연들을 전하는 정도의 수준에 머뭅니다. 그래서 정치의 목적을 가져가지고 157명에 대한 명단을 일괄적으로 공개하고 그래 무분별하게 공개한 다음에 항의가 들어오니 또 무분별하게 삭제하고 이런 원칙이 없는 게 아니라 해외 언론은 분명 원칙을 가지고 그러한 개개인의 안타까운 사연을 전하는 수준이지 더 탐사처럼 저렇게 하진 않았어요. 그런 게 문제라는 것이고 그리고 아까 우리 정의 구현 사진한 그 미사 장면을 가지고 이제 먹방을 했는데 그것도 뭐냐면은 미사는 일종의 제사입니다. 네. 제사 상에 앞에 두고 사진이나 하더라도 그걸 두고 그런 행위를 한 것도 기본에 맞지 않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친야 성향 매체들의 무분별한 무단 명단 공개를 놓고 정치권에서도 비판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한동훈 장관도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 공개 논란에 대해서 입을 열었는데요. 반인권적 행위라고 지적했고 불법적 유출 가능성까지 언급했습니다.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민들레, 더 탐사 이 두 군데에서 유족의 동의 없이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의 150여 분의 이름을 성함을 그냥 인터넷에 공개를 했습니다. 논란의 여지 없는 반인권적 행동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요. 유출 경로에서 불법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철저히 공적인 자료거든요. 이 자료 150 몇 명의 자료가 이것을 더 탐사나 민들레가 훔쳐간 게 아니라면 누군가가 제공한 가능성이 제일 크지 않겠습니까? 이 사망하신 이 피해자분들을 거명한다는 것은 결국은 유족에 대한 2차적인 어떤 좌표찍기의 의미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족에 대한 어떤 개인정보로서의 가능성이 충분히 넘어갈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되면 돌아가신 피해자들에 대해서 음란물 유포라든가 모욕이라도 조롱 같은 그런 식의 범죄 행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한동훈 장관의 발언에서 느낄 수 있었겠지만 본인도 메모에서도 이런 글을 썼습니다. 유출 경로가 불법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러니까 민들레라든지 더 탐사가 훔쳐간 것이 아니라면 누군가가 더 탐사와 민들레에게 제공을 해줬을 텐데 그 과정이 불법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 저게 이제 취재원의 문제가 아니겠어요. 네. 이제 민들레와 더 탐사가 어디서 이걸 입수했느냐. 왜냐하면 저 문건은 저 전체적인 문건은 그 155명 명단은 사실은 정부나 또는 정부와 관련돼 있는 기관에서만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어디선가는 그게 흘러나간 것인데 네. 그거를 이제 문서 유출로 볼 것이냐, 아니면 저 유튜버의 뭐 취재로 볼 것이냐 하는 문제인데 저거 취재원 밝히는 거는 과거에 의해서도 그렇지만 사실은 정부 내에서 밝혀야죠. 사실은 그 기자들한테 뭐 더 탐사나 이런 데 물어본다고 해서 네. 그게 밝혀질 가능성 별로 없거든요. 그렇게 보면 저거는 일종의 정부 내의 보안 사고 라고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쪽에서 조사를 해야 될 일이지 사실 더 탐사나 아니면 민들레 쪽에다가 뭐 조사를 한번 할 수는 있겠는데 거기를 문제 삼기는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누구에게 받았을까? 일단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의 배후설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관련해 신문 보겠습니다. 경향신문입니다. 국민의힘은 배후에 민주당이 있다라고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좀 난감해하는 그런 상황이고요. 주호영 원내대표, 아마 민주당과 해당 매체가 암묵적으로 명단 공개에 동의한 것이 아닌가, 악의적이고 정략적이고 명단 공개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얘기했고, 국민의힘 이태원 사고조사 및 안전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이만희 의원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희생자 이름과 영정 공개 필요성을 주장하고 5일 만에 희생자 명단이 공개가 됐기 때문에 연관성이 좀 있을 것이다라고 배후설에 힘을 좀 보태는 멘트를 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그렇지 않다. 우리는
유족들의 동의가 우선되어야 그때 공개를 할 수 있다라고 말을 했을 뿐 배우 설에 대해서는 일축했고 사실상 아무런 입장을 내놓고 있지는 않습니다. 적어도 지금까지는. 자, 여야의 목소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무슨 관심법을 가지고 그 마음을 다 들여다볼 방법은 없습니다만은 발표에 관여되는 분들이 이 친민주당 성향의 인사들이 많고 또 민주당에 몸담았던 분들도 있고 저는 암묵적으로는 서로 명단 공개에 대해서 동의하고 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의 침묵에 관해서는 명단 공개가 잘못되었으면 잘못되었다고 비판해 주는 것이 바람직한데 뭐 때문에 침묵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괜히 이제 앞으로 이 12구 참사를 가지고 불필요한 논쟁으로 비화되고 또 정쟁으로 소모되는 뭐 그런 쪽으로 사용되는 거죠. 민주당 입장에서 그럼 여기랑은 완전히 선을 좀 거시는 거죠? 민들레나 이 덧탐사. 네, 그런 거도 보여집니다. 이건 뭐 선 긋는 게 맞다고 봅니다, 저는. 자, 민주당이 입장이 아직 나오지 않기 때문에 주호영 원내대표도 얘기했지만 침묵하는 이유를 모르겠다. 혹시 침묵하는 것이 어느 정도 받아들이는 것 아닌가 이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들도 있을 텐니다. 자, 배우설에 대해서 박성민 비서관 어떤 의견이십니까? 배우설이야말로 너무 이번에 덧탐사라는 곳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이제 민주당까지 싸잡아서 연관짓는 좀 그거야말로 저는 정쟁의 프레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민주당의 입장이 공식적으로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약간 동의하기가 어려운 것이 이번에 이제 유족들의 그 동의 없이 공개된 희생자 명단을 두고 이제 어떻게 보면 당의 수석 대변인의 입장을 물은 겁니다. 기자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냐. 네. 그랬더니 민주당은 이제 유족의 동의 없이 공개돼서는 안 된다라는 이제 선을 그어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명백하게 좀 선을 그어준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부적절하다. 그러니까 유족의 동의 없이 공개되는 것은 부적절하다라는 입장이 나온 것으로도 저는 민주당의 입장이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 외에 덧탐사나 민들레 쪽에 뭐 친야 성향이다 아니면 네. 뭐 민주당 쪽에 있었던 인사들이 몸담았다 이제 저렇게 국민의힘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민주당과의 연관성을 어떻게든 만들어 보려는 시도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기엔 증거도 없고 그 명단이 만약에 정말 민주당 쪽에서 넘어갔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증명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덧탐사나 민들레를 향해서 해야 할 비판 이것에는 저는 여야가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잘못된 행동은 잘못됐다라고 한 번 더 선을 그어주는 것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이제 유족들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거는요. 저 명단 공개 전에 입장을 발표한 거고요. 네. 그다음에 원내대변인이 뭐 부적절하다고 얘기를 했다고 하지만 적어도 공개된 그 명단을 공개했던 행위 그 이후에는 민주당에 책임 있는 사람들이 저 부분에 관해서 언급한 건 없어요. 그렇게 보면 이제 배후가 뭐 민주당인지 아니면 민주당보다 오히려 덧탐사나 이 민들레가 먼저 명단을 입수했을 수도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청담동 술자리 이 의혹 사건 때 김의겸 의원이 협업을 했다고 주장한 적이 있잖아요. 네. 그다음에 그 청담동 술자리 의혹의 제보자라는 사람이 민주당의 다른 의원과 더 많이 통화하고 있다. 이렇게 김의겸 의원 빼고 네. 그런 얘기도 한 적이 있거든요. 자, 그렇게 본다면 협업도 하고 그다음에 이 등장 인물들이 좀 겹쳐요. 그런 걸 보면 뭐 국민의힘에서 저렇게 의혹을 제기했다고 그래서 이건 국민의힘의 일방적인 프레임 씌우기다 이렇게 얘기할 건 아니고 한번 조사해 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워낙 협업을 해왔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른 일이긴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민주당의 입장은 이 공개된 부분에 있어서는 절차상은 잘못됐다라고 인정을 하는 겁니다. 하지만 명단이 된다는 입장은 또 변함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현 정부와 여당이 이 이태원 12구 참사를 대하는 부분들이 너무 무책임하고 한심하다라는 주장들을 저희는 갖고 있어요. 저는 지금 유족들의 명단이 공개된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한동훈 장관부터 나서서 지도부가 뭔가 잘못됐다. 어떻게 유족을 이렇게 아프게 할 수 있냐라고 주장하는데 이런 열정으로 정말 이태원 12구 참사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좀 나섰으면 좋겠어요. 지금 국정조사도 안 하겠다고 빼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정부와 여당이 이 이태원 참사를 어물쩍 넘어가려고 하는 것인지 본말이 전도됐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희생자 명단 가지고 이걸 정쟁화시키려고 하지 마시고 국정조사나 특검을 받아서 정말 이태원 참사의 이 유족들을 달래줄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정부와 여당이 나서야 된다. 이런 조그마한 걸로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저는 그런 주장하고 싶습니다. 정부 여당이 전혀 손을 놓고 있다 이런 말씀 잘못된 말씀인 게요. 윤석열 대통령이 이미 천명을 했습니다. 철저한 조사를 통해서 책임자에 대해서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말씀하셨고 서울시에서 일어난 사건에 의해서 서울시장인 오세훈 시장도 무한 책임을 느낀다. 다시 한번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서 만든 게 검수완박에 의해서 경찰의 국가수사본부를 발족시켰지 않습니까? 국가경찰. 그러면 민주당한테 묻고 싶어요. 민주당이 만든 국가경찰에 대해서 그럼 신뢰를 못 하겠느냐. 지금 수사 진행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별수사본부가 꾸려졌고 검수완박을 해놨기 때문에 검찰에서 재해 상황에 대해서 수사를 못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데 대해서 민주당이 일말의 책임이 더 있어야 된다고 보는 거고요. 네. 민주당이 과연 조직적으로 그러면은 이러한 배후설 이런 걸 했겠냐? 저도 그렇게까지 생각하고 싶진 않지만 네. 이미 언론에 발표된 것처럼 민주당 소속 의원 20명은 어제도 말을 했어요. 온라인 기업관을 개설하겠다. 진실 규명, 책임자 처벌, 진정한 사죄를 거부한다면은 정권 퇴진 운동에 나서겠다. 그리고 언론의 명단 공개에 대한 민주당의 공식 입장 없다고 하면서 한쪽에서는 계속 이러한 행동을 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과연 그 의원들이 당 지도부와 상관없다고 선을 끊기 할 수 있을지언정 민주당의 협업이나 다른 민주당의 어떤 도움이나 이런 게 없이 이런 것들이 나갔겠느냐 이런 의심을 할 수 있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민주당 여쭤보니까 말씀드리면 민주당 자체는 이태원 12구 참사에 대해서 정부 여당은 뭘 하고 있냐는 겁니다. 책임진다고 말로만 하지 않습니까? 오세훈 시장 울면서 무한 책임하는데 무슨 책임지고 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여기에 대해서 책임지고 보상하겠다는데 누가 책임집니까?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주무부처 장관인데 밑에 소방서장이나 용산소방서장만 처벌을 하고 본인은 폼나게 사표라는 얘기를 해가면서 유족들의 마음에 지금 못을 박잖아요. 이게 과연 정부 여당이 책임지는 모습이냐. 이런 측면들에 있어서 현 정부가 책임지는 큰 모습을 보이고 나서 이런 얘기를 해야지 본말이 전도된 모습들을 보면서 이태원 참사 희생자 그다음에 유족들에 대해서 정말 두 번 죽이는 일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정쟁으로 번지고 있는 그런 분위기고 뭐 옳다고 생각되진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희생자들의 이 유족들 큰 상처를 입게 됐다라는 얘기도 상당히 많습니다. 관련해 신문 보겠습니다. 자, 명단이 무단으로 공개가 되고 난 다음에 유족들의 반응입니다. 누가 우리의 이름 불러달라고 했느냐? 명단 공개 왜 했느냐? 왜 이걸 알리느냐? 이렇게 분노하고 있다고 합니다. 친야 매체, 명단 무단 공개 논란, 야권에서는 재난의 정치와 거센 역풍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명단을 밝히라던 민주당은 현재 자중질환에 빠져 있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뭐 명단 공개를 두고 상당히 말이 많은 그런 상황이고요. 다음 신문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외국에서도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한 대사관에서도 외국인 희생자 실명 공개에 항의했다고 합니다. 이게 지금 일단은 한 곳이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를 했다고 하는데 추가적으로 더 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많아진다면은 외교 문제로 번질 우려까지 있다라는 걱정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무단 공개 때문에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그런 건데요. 최다현 변호사님, 이거는 혹시 뭐 막을 방법은 없습니까? 이미 외교 문제로 번지기 전에 뭐 좀 차단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우리가 실명을 공개를 하고 그 사람의 사연이라든지 이름 이런 것들을 알아야 진정성 있는 애도를 할 수 있다라는 게 예를 들면 민주당이라든지 아니면 공개한 매체의 이런 얘기이고 이유인데요. 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유족 중에서 반대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이 다수인지 소수인지 아직 정확히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분명히 존재하고요. 그리고 실제로도 적극적으로 얘기를 해서 우리의 이름을 삭제해달라고 해서 한 20분 정도의 이름이 삭제됐다라고 지금 알려져 있어요. 네. 그리고 외국인 희생자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들을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벌써 외교부에서 관련되는 주한 대사관에서 한 곳에서 공식적으로 항의의 뜻을 전달했다라고 해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그러한 그 매체에서 우리는 진정성 있는 애도를 위해서 이름을 공개했다라고 하는 것이 본인들의 목적과는 다르게 지금 외교적인 문제 비화로도
되고 있고 그리고 유가족들에게도 가슴에 상처를 주고 있다라고 한다면 본인들이 원하는 목적이 진실적으로 전달되고 있는지 이것을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는 것이 맞는지 이런 부분은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무단 명단 공개 이후에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보기 안 좋은 모습들을 좀 전해드렸습니다. 다음 주제 가겠습니다. 자, 경찰이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아직 주변인들은 조사를 했지만 첼리스트를 조사하지는 못했다고 하죠. 그래서인지 아직도 술집을 특정하지 못했고 날짜도 확인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화면 함께 보겠습니다. 술 마셨던 주점 등 사실관계 확인 과정 중이다.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현재는 술을 마셨다고 하는 주점이 특정되지 않았고 정확한 날짜도 확인이 필요하다. 이렇게 경찰 관계자가 얘기를 했습니다. 주점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거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는 이미 아니 저거는 이제 언론의 취재 문의에 대해서 경찰이 그냥 이런저런 설명을 한 거잖아요. 네. 저거는 그냥 확인해 줄 수 없다 수준으로 봅니다. 왜 그러냐면 정확한 날짜가 확인이 필요하다고요? 왜냐면 그 첼리스트가 그 전 동거인하고 전화 통화한 거는요 움직일 수 없는 증거입니다. 7월 19일. 7월 19일에서 20일 7월 20일 새벽 3시. 그리고 실제 통화한 거는 7월 29일 새벽 3시쯤에 통화한 거잖아요. 그거는 움직일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7월 20일 새벽 한 2시쯤에 그 청담동 술자리에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가서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그게 사실이 아니라면 예를 들어서 한 7월 30일쯤에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저거는 오보예요. 그건 명확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럼 경찰이 지금 자 그럼 윤석열 대통령이 다른 날짜에 가서 뭐 거기 가서 술 마신 사실이 있는지를 조사할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렇게 답변하면 안 되는 거죠. 정확한 날짜 확인이 뭐가 필요해요? 7월 20일은 꼭 명확하게 그 이제 보도에도 나온 것이고 그러니까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그 주점은 이미 특정돼 있어요. 네네. 뭐 이름 다 돌아다닙니다. 다 알고 거기에 갔다 온 기자도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거는 경찰이 그냥 확인해 줄 수 없다는 거를 표현하는 거를 어느 기자가 그냥 쓴 것에 불과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주점도 어느 정도 특정이 되어 있고 날짜는 뭐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이죠. 19일 새벽에서 20일 새벽 요 사이 이때 딱 특정이 되어 있는데 어찌됐든 경찰의 입장을 조금 더 저희가 이해를 해서 이 글을 바라본다면 첼리스트의 조사가 필요하다는 얘기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박성민 비서관님, 첼리스트가 본인이 좀 조사를 빨리 받아야 뭐라도 좀 명확해질 것 같은데 왜 계속 조사를 거부하고 있다 보십니까? 뭐 정확하게 이제 아무래도 공인의 신분은 아니다 보니까 우리가 네. 어떻게 왜 무슨 이유로 이분이 조사를 받지 않고 침묵하고 있는 것이냐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이제 추측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논란이 불거지고 나서 본인의 녹취록이 공개가 되고 나서 뭐 개인은 상당히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다 이런 것이 이제 오빠의 인터뷰를 통해서 나온 바가 있었죠. 뭐 그런 여러 가지 심정적인 부분도 작용하고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런 점에서 이제 뭐 개인적인 이유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뭐 여러 가지 고민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겠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어쨌든 그때 당시 녹취록이 공개된 이후에 네. 그것을 사실이라고 뒷받침할 수 있을 만한 증거가 제대로 나오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네. 사실은 경찰 수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진행이 되어야만 이 논란에 대한 이런 왈가왈부도 좀 더 길어지지 않고 조금이라도 빨리 끝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경찰의 수사 방식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첼리스트예요. 네. 근데 첼리스트를 만약에 조사하면 다른 지금 벌써 꽤 오랫동안 조사했잖아요. 이 조사가 무의미해질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첼리스트가 이게 진상이 사실은 이렇다라고 해서 만약에 그때 술자리가 없었는데 자기가 뭐 다른 일 때문에 그랬다라고 설명을 한다면 다른 거 조사할 필요조차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좀 경찰이 저는 어찌 보면 조금 저희가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보면 시간 낭비를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첼리스트를 빨리 조사를 하는 게 저는 그게 순서가 1번이다. 1번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참고인 신분이기 때문에 뭐 조사 받으러 나오라고 해도 안 나와도 그만인 그런 상황이긴 한데요. 최다희 변호사님, 이런 경우를 좀 장시간 두지 않고 강제성을 좀 부여할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참고인이기 때문에 참고인에게 반드시 나와라 이렇게 의무를 부과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 말씀하신 것처럼 첼리스트가 나오면은
가장 확실한 진술자가 되고 증거가 되는 것이지만 또 첼리스트가 나왔을 때 예를 들면은 뭐 그날이라고 얘기는 하지만 내 기억에 정확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지금 경찰이 얘기한 것처럼 주점이 아직 특정되지 않았다든지 정확한 날짜 확인이 추가적으로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기 때문인 것 같고요. 지금 전 남자친구 같은 경우에는 내가 첼리스트의 입을 열게 하기 위해서 소송까지도 하겠다. 민정상訴소송까지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본인도 굉장히 난처해졌나 봐요. 그런데 사실은 어떠한 사람의 진술을 하기 위해서 강제적으로 민형사상 소송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민형사상 소송까지 하겠다라고 강하게 얘기하는 것에는 어떤 또 의도가 있는 것인가라고 또 추가적인 의혹이 나올 수가 있어서 첼리스트의 진술이 사실 가장 중요하지만 또 그렇다고 해서 지금 현재는 강제하기는 어렵다 이런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냥 마냥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군요. 참 답답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수사가 진척이 안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 같은데 답답하더라도 어떡하겠습니까? 좀 기다려 보겠습니다. 그리고 한편 한 장관이 황운하 의원을 향해서 직업적 음모론자라고 말을 했다는 이유로 황운하 의원이 한동훈 장관을 모욕죄로 고소를 했죠. 자, 모욕죄 폐지를 주장했던 황 의원이 모욕죄로 한 장관을 고소하는 것을 두고 모순적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모순적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는 황 의원이 여기에 대해서 반박했습니다. 어떤 주장을 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자, 황 의원님, 근데 그 모욕죄로 고소를 하셨는데 모욕죄 폐지 법안을 발의를 하셨어요. 이게 앞뒤가 맞지 않다. 그런 지적이에요. 안 맞는 게 아니고요. 모욕죄라든지 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죄에 대해서 형사 처벌은 맞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국제법적인 추세입니다. 그러나 이 현재 관련 법률안이 발의돼 있기 때문에 저도 소신에 따라서 이것은 그 국제법적 추세에 맞춰 폐지되는 게 맞다. 네. 이렇게 해서 공동 발의에 참여했던 것이고요. 현행법을 명백하게 위반한 사안에 대해서는 피해자로서 당연히 고소할 수 있는 것은 정당한 권리인 거죠. 그럼 모순되는 게 아닙니다. 자, 모순되는 건 아니다. 왜냐하면 뭐 나는 모욕죄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긴 하지만 이미 모욕죄는 있기 때문에 있는 걸 활용했을 뿐이다. 나 모순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창관 대변인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황운하 의원 자체의 말이 이해가 안 되고 이 황운하 의원 자체의 말이 모순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폐지를 했고 본인이 논리가 안 서지 않습니까? 그리고 본인이 음모론자라고 하는 부분은 이미 울산 시장 선거 개입 사건이 아직도 재판 중입니다. 네. 그 사건에 의해서 이미 다 증명이 됐다고 보는 거고요. 그 재판도 본인이 국회의원 임기를 마칠 때까지 끝낼 건지 그렇게 묻고 싶어요. 그렇다면 본인의 행태가 이때까지 그렇게 해왔는데 본인의 말이 아무리 어떠한 말을 한들 그게 국민들 앞에 설득력이 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자, 한동훈 장관 지금 민주당 의원들에게 여기저기서 공격을 받고 있는데 어제 예결위에서도 한동훈 장관과 주철현 의원이 또 설전을 벌였다고 합니다. 신문 보겠습니다. 법무부 검찰 예산 통합 편성을 따져 물었는데 한동훈 장관은 뭐 수십 년 해왔던 대로 기존에 그렇게 했으니까 지금도 그렇게 하는 겁니다라고 대답을 했다고 하는데 좀 디테일하게 좀 보겠습니다. 주철현 의원이 법무부 장관이 법무부 예산에 검찰 예산을 통합해서 편성하는 것은 무슨 근거로 하는 것이냐, 장관이 왜 검찰총장 업무를 대신하는 것이냐 이렇게 지적을 했다고 하는군요. 여기에 대해서 한 장관이 대신하는 게 아니라 이미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다. 수십 년 해왔던 것이고 2006년 법 제정 이후에 항상 그렇게 해왔던 것인데 뭘 또 새삼스럽게 그걸 또 지적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목소리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검찰총장이 아니라 법무장관이 법무부 예산에 검찰 예산을 통합해서 편성한 것은 무슨 근거로 장관이 총장 업무를 대신한 겁니까? 위원님 아시다시피 수십 년 해온 거고요. 위원님께서 근무하실 때도 이렇게 해온 거잖아요. 이거 뭐 굉장히 오랫동안 이어져온 반응이고요. 다만 한 가지 첨언드리면 검찰 예산을 독립하는 내용의 이원 입법안이 지금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 법률가로서 이렇게 원점에서 부정해 버리니까 제가 참 답답한데 장관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법은 상식인데 국가정권 읽어보시면은 예정이 없어요. 위원님 범정국장 하실 때도 이렇게 했지 않았습니까? 물론 그렇게 했죠.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과거 그렇게 했다고 해서 지금의 잘못이 그때는 왜 그렇게 말씀 안 하셨습니까? 그때는 제가 제대로 몰랐습니다. 하지만 국회에 와서 보니까 이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적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겸허하게 수정하고 입법이 분명하니까 시정하겠다라고 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 뭐 일각에서는 저 모습을 보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군요. 서영주 대변인이. 네.
지적을 위한 지적이다라고 지적을 위한 지적을 할 때도 있어요. 근데 참 뭐 곤란하긴 한데 주철현 의원이 좀 더 좀 지혜롭게 대응을 했었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칙론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한동훈 장관도 태도가 별로 좋지는 않았어요. 굳이 그렇게 면박을 주는 것들이 국민으로서 그게 좋은 것인가라는 걸 좀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예산 질의를 하면서 주거니 받거니 하거든요. 의원과 국무위원들끼리. 그러면 좀 그 질의하는 의원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도 국무위원이 조금 노련하게 이렇게 적당히 좀 넘어가 주는 것도 있고 또 질의하는 의원이 또 국무위원이 부족하더라도 아예 면박을 주지는 않을 정도까지 질의를 하는 게 통상적으로 이제 질의 과정이었습니다. 근데 한동훈 장관 자체가 참지를 않는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 솔직히 국민으로서 좀 태도를 바꾸셔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은 시원할지 모르지만 이게 하나하나 쌓이면 본인이 나중에 정치를 하는 데 있어서 이게 어떤 업으로 쌓인다. 그런 점에서는 좀 두 분 다 아쉬운 대목이 있었다라고 좀 평론하면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저거는 사실 국가재정법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네. 그 국가재정법에 근거해서 검찰 예산을 법무부 예산하고 통합해서 법무부에서 짠 거거든요.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어요. 네. 한동훈 장관 말대로 2006년에 자 그러면 중앙행정기관의 검찰총장을 검찰청을 별도로 해서 예산을 짤 것이냐 한번 논의가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냥 그대로 하자. 이래서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철현 의원이 본인도 뭐 검찰 출신이고 법무부에도 국장으로 근무를 했고 그렇게 했으니까 정말 이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한다면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내서 국회에서 민주당이 압도적 다수당이잖아요. 처리하면 그러면 법무부 예산과 검찰 예산은 별도로 편성이 되는 겁니다. 본인이 하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런 얘기들이 참 많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향해서 민주당 의원들이 지적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그 지적을 하려다가 오히려 지적을 받는 경우들도 발생하고 그런 경우들이 발생했을 때 또 발언의 태도가 부적절했다 이런 지적도 함께 받고 있는 게 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기도 합니다. 하여튼 뭐 상황들을 좀 계속 지켜보겠고 마지막 이슈는 어제 하루 종일 시끌시끌했던 정진상 실장에 대한 검찰 소환 조사를 좀 짚어보겠습니다. 14시간 넘는 고강도 조사를 받았습니다. 관련해서 영상 먼저 만나보시죠. 장외 서명전은 이재명 살리기를 위한 어거지 퍼포먼스에 불과합니다. 김용, 정진상은 정거장이고 검은 돈의 종착지는 대장동 그분인 게 분명합니다. 형식적으로만 분향소에 개근할 일이 아닙니다. 즉각 국정조사 청문회 특검을 수용하고 다음가에 대한 명예훼손이라면 가히 인간 사냥이라 부를만 합니다. 검찰이 표적을 정해놓고 3인 성으로 없는 죄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뜻입니다. 누가 죽었는지도 모르고 위패와 영정이 없는데 가서 고개 숙여 추모를 하게 하고 진짜 폐악질 이미 한 거예요. 자, 관련해 신문 보겠습니다. 조선일보입니다. 어제 정진상 실장이 14시간 동안 조사받았습니다. 일단 검찰은 정 실장을 상대로 이 대표의 관여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정 실장은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대표와 정 실장이 검찰은 정치적 공동체로 보고 있기 때문에 관여 등을 물어봤지만 대답은 하지 않았다. 그래서 검찰은 한두 차례 더 불러서 조사를 하고 난 뒤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혐의들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대장동 수익을 428억 원, 이것 떼고 저것 떼고 다 떼면 700억 중에 428억 원이 남는데 그 돈이 김만배 씨 것이 아니라 정진상, 김용, 유동규의 것이다라고 했던 그 발언에 대해서 김만배 씨가 약간의 진술을 좀 바꾼 것 같습니다. 대장동 수입 428억 원을 정 실장, 김용 부원장, 유동규 씨 등 3인방에게 주겠다는 약속은 빈말이었다고 검찰에 진술했다고 김만배 씨 측이 주장을 했다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검찰도 아니다, 무슨 소리 하느냐, 추가 보강 수사를 통해서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고 법리 검토도 거쳤다라고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정진상 실장의 소환 조사하는 과정에서 정 실장, 김 부원장, 유동규의 어떤 그 3자 대면은 없었다라고 일단은 알려져 있습니다. 김만배 씨 발언이 갑자기 바뀐 건 아니 저는 바뀌었다고 생각하지 그렇지 않습니다. 않습니까? 김만배 씨 측은 지금까지 천화동인 1호 네. 그게 이제 뭐 정영학
그 회계사의 녹취록에 보면 뭐 절반은 그분 것,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라 천화동인 1호는 내 것이라고 주장을 해왔거든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 이제 검찰이 수사를 통해서 그 중에 700억 정도가 이제 그 유동규 씨 등 3인방한테 갈 것이다라는 걸 이제 얘기를 하니까 아니다. 그 말은 그냥 빈말이다 이거죠. 천화동인 1호는 원래 내 거고 그다음에 그거를 뭐 그 중에 700억을 주겠다고 그동안에 이런저런 얘기를 했다는 것은 그게 과거 발언이 있거든요. 그 녹취록에 보면 그런 것들은 그냥 빈말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니까 이 두 가지는 상충되는 얘기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김만배 씨는 지금도 천화동인 1호는 자기 거라고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저것도 빈말이다. 근데 저게 만약 빈말이라는 게 사실이라면 그러면 검찰 수사 결과가 잘못된 거죠. 근데 검찰은 그게 아니라 탄탄한 보강 증거가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저는 이 진술이 다 오락가락하는 거예요. 이게 진술에 의존해서 이게 공소장을 유지하다 보니까 다 이게 언젠가는 깨질 것이다. 제일 큰 것을 보면 정진상 실장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내용을 보면 심지어 저 유동규 씨가 CCTV를 피해서 뭐 엘리베이터 이용하지 않았다. 근데 계단에 CCTV 다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얘기하면 어제 그 검찰에서 백브리핑을 하는데 거기에서도 20억을 정진상 씨가 뭐 김만배에게 달라고 했다. 아니면은 유동규한테 김용 부원장이 달라고 했다. 이 자체를 또 헷갈리더라고요. 그다음에 보면 그 압수수색 영장에 보면 정진상 실장에 대한 기본적인 그 내역 자체도 나무 위키를 복붙한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이 지금 검찰이 이게 잘 찌어진 시나리오를 짜려고 부실 수사를 시작했구나. 근데 저는 언젠가는 이 한두 가지 증언들이 꼬이면서 깨지기 시작하면 검찰의 수사가 다 무용지물이 될 어떤 공산이 크다. 저는 그래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서울주 대변인의 개인적인 의견이라 생각하겠습니다. 검찰도 자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검찰 수사도 한번 저희가 잘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진상 실장까지 소환 조사를 받으면서 민주당 지도부가 좀 불안한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의원들을 상대로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서 교육을 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신문 함께 보겠습니다. 야권의 민주당의 의총에서 이재명 대장동 의혹 대응 교육을 했는데 일부 의원들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고 합니다. 박찬대 최고위원과 정청래 최고위원, 김의겸 대변인이 차례로 나서서 PPT까지 띄워 올려서 지금 의원들을 상대로 교육을 했답니다. 어떻게 대응해라,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다, 이건 사실이다 아니다 뭐 이런 설명들을 해줬겠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불편함을 드러내는 의원들이 꽤 있었다고 합니다. 자, 일단 홍기원 의원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을 왜 이렇게 길게 얘기하느냐 이렇게 불만을 일단 드러냈고요. 공개적으로 말은 하진 않지만 내부적으로도 부글부글하는 분들이 꽤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최근 이 대표 관련 수사에 대해서 당 차원 대응에 대해서 응축된 불만들이 표출되고 있는 것 같다. 그리고 불만이 많다. 뇌물 혐의의 경우에는 의원들조차도 보호해주지 않는데 당에서 이 대표의 측근들, 의원이 아닌 뭐 이제 당직자들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까지 보호해주는 건 좀 받아들이기 힘들다 이런 분위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의 목소리 좀 더 들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직접 소환 조사가 있다든가 그러면 무고함을 밝히면 될 일이고 당이 막 올인하듯이 나서는 거는 그거는 좀 과잉이죠. 저는 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성남시장 혹은 경기도지사로 재직할 때 있었던 일이잖아요. 근데 왜 당이 나서지? 예를 들어 뭐 다른 당직자라면 이렇게 했을까? 그렇죠. 뭐 그러면 답이 굉장히 군색해집니다. 자, 박성민 비서관님, 민주당 내부에 불만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그런 목소리들이 비서관께도 좀 들립니까? 어떻습니까? 뭐 불만 섞인 목소리도 있는데 가장 큰 건 사실 우려의 목소리가 좀 많이 들립니다. 어쨌든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수사도 상당히 여러 건인데 그뿐만 아니라 아무래도 측근들, 특히 뭐 당직자에 최근에 임명되신 분들까지도 어찌됐든 검찰 수사에 연루가 되게 되면서 결과적으로는 이 사안에 대해서 질문을 받을 수밖에 없고 당 차원의 입장까지는 나오지 못하더라도 뭐 이제 의원들 개개인으로서 본인들도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좀 당 안에서는 걱정이 좀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검찰의 수사가 과연 정확한 사실이나 증거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것이냐에 대한 의심도 분명히 있다는 점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번에 이제 당직자
이면서 이제 이재명 대표의 측근이신 분들과의 수사에 대해서는 전 당 차원에서 나서서 뭔가 이야기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개인이 충분히 입장문을 낼 수 있을 만큼의 언론적인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다못해 본인이 SNS에 올리더라도 저는 그것이 여론을 통해서 보도가 될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개인이 소명할 부분은 개인이 충분히 소명해야 되는 것이고 이제 헌법기관인 국회의원들이 뭔가 나서서 보호를 하거나 아니면 당 차원에서 뭔가 입장문 같은 것을 배포해서 설명을 하는 행위는 조금 국민들 보시기에 과도해 보일 수 있다라는 우려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려해 주신 것과 반대로 지금 민주당은 적극적으로 입장을 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하죠.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1분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신통방통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더 신통하게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I heard you got arrested in the street last night.